오프닝 하이라이트.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제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설교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나가야 했습니다. 더 보고 있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경찰이 전해준 단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는 없습니다. 그 말 하나로 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고 시신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장례는 치러졌고 서류는 모두 정리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혹시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려고 애써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단 위에 선 그 남자를 보고 있으니 제 안에서 죽은 줄 알았던 질문 하나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그는 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비행기 사고라는 말에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화재가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유품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시계, 남편의 반지, 남편의 지갑이 발견되었고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고 관 속에는 남편의 유품만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 속에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남편이 죽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저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6살이었던 아들 준호를 안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 몫까지 엄마가 다 할게.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21살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생각은 가끔 했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 체념이 더 컸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무뎌지게 만들고 슬픔조차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였고 남편이 떠난 후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부활절에도 저는 교회를 피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교회에 들어간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운명이었을까요? 1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운동회 날, 졸업식 날,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학교에 왔지만 준호는 항상 엄마인 저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처음 몇 년 동안 준호는 자주 물었고 저는 그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준호야.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눈에 서린 외로움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더 이상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남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편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꽃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제가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고 그 덕분에 준호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꽃 주문이 쏟아졌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쁜 시간들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생각하지 않으면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교회는 여전히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그 교회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지만 저는 그 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종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고 꽃집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도 가면 안 돼요? 중학교에 올라간 준호가 한번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안 가도 돼. 엄마가 집에서 기도할 테니까.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두려웠고 남편 없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남편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사진첩을 넘기지 않았고 남편의 옷까지는 모두 정리했으며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지워나가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남편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꽃집 문을 열 때, 커피를 마실 때,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당신은 이미 없어. 그렇게 저는 남편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천 번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하고 기숙사로 떠나던 날 저는 처음으로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 준호 대학 간 거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다시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떠났고 남편도 없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게 될 그 운명의 날이 말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배달 주문을 확인하는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 한 분이 꽃다발을 주문하러 오셨고 저는 장미와 백합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딸 생일이라 꼭 예쁘게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제일 예쁜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꽃다발을 포장하고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곧이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네. 저는 서둘러 가게 앞에 내놓았던 화분들을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비는 점점 거세졌고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다니. 저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고 이 비를 맞고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게에서 기다릴까 생각했지만 일요일 오후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득 떠오른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남편과 함께 다니던 그 교회가 말입니다. 15년 동안 안 갔는데 비 좀 피하는 건 괜찮겠지. 저는 우산 없이 뛰기 시작했고 빗물이 옷을 적시며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교회는 꽃집에서 5분 거리였지만 폭우 속을 뛰니 10분도 넘게 걸렸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빠 한동안 계단에 서서 숨을 고르며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안 들어가야 하나? 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찬송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예배가 진행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선 이곳,
남편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던 그 문 앞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냥 비만 피하고 나가면 돼. 괜찮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나무 벤치들, 강단 위의 십자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모든 것이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고 저는 뒤편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찬송가가 끝나고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증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옆을 바라보며 손짓을 하셨고 강단 옆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등을 보이며 강단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섰고 목사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가 입을 열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교회에서 저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5년 전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고 손에 쥐고 있던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년 전 저는 제 가족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제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남자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강단 위의 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고가 났고 저는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목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살아 있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말을 멈췄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남자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그 습관, 긴장하거나 힘들 때 남편이 항상 하던 바로 그 숨쉬기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멀리서 제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꽃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대학에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목구멍이 막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꿈일까요? 아니면 제가 미쳐버린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남자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들어갔고 저는 그 울음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비슷한 것뿐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그리워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5년 동안 저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천천히 예배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고
예배당 안에서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말을 멈췄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남편인지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단 위의 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면. 남자가 말을 멈췄고 천천히 예배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제가 앉아 있는 뒤편 구석을 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고 예배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감정이 복받쳐서.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애썼습니다. 남자의 키, 어깨선, 서 있는 자세, 손을 쥐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80cm쯤 되는 키, 약간 구부정한 어깨, 긴장할 때 주먹을 쥐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단 위의 조명이 역광이 되어 남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저는 그저 실루엣만 볼 수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족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꽃집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혼자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고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꽃집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준호는 정말로 혼자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까요? 정말로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 초등학교 운동회 날 저는 운동장 담장 너머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달리기에서 1등하는 모습을,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모습을, 아내가 달려가서 안아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준호의 초등학교 3학년 운동회였습니다. 준호는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지만 결승선을 지나고 나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저는 달려가서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식 날 저는 학교 뒤편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졸업장을 받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아내와 함께 웃으며 학교를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없었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집 앞 골목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포옹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아들이 엄마 고생 많았어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날 저는 준호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렸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순간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가족 곁에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옆에 앉은 사람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고 조명을 벗어나며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보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수염도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제가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예배당 안을 둘러봤고 그 시선이 다시 한번 제가 앉아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예배당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찬송가 반주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자의 눈빛만이 제 시야에 가득 찼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떨었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제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고 마이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사람들은 남자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목소리가 예배당 안에 울렸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목사님이 남자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고 예배당 안의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남자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 있었어요? 정말로 당신이에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알아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강단에서 내려왔고 천천히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올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고 남자는 제 앞까지 왔습니다. 2m, 1m, 50cm, 남자와 저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 이마의 흰머리, 수염 사이사이, 흰 털,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10년 전 제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온몸이 떨렸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야.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고 저는 남자의 팔에 기댄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어요? 왜 이제야?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울음만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가 저를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품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마른 것 같았고 예전보다 조금 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 남편의 품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돌아오고 싶었어. 매일매일 돌아가고 싶었어.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울렸고 저는 남자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왜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너희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 남자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15년 만에 남편을 만난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남자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15년 동안 삼켰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 역시 저를 안은 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울음이 잦아들고 숨이 조금씩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저는 남자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살아있었고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이번에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돌아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죽은 것처럼 살아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목사님은 저희를 교회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저희 둘만 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말해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의자를 당겨 제 앞에 앉았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5년 전 나는 해외 출장을 갔어. 회사 일로 싱가포르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됐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 상사가 불법 거래를 하고 있었어. 횡령, 뇌물, 문서 조작. 엄청난 금액이 오가고 있었어. 나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들도 내가 본 걸 알았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내 호텔방에 찾아왔어. 협박이었어. 입 다물면 살려주고 말하면 가족까지 위험하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향했어. 하지만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고의적인 사고였어. 남편이 눈을 감았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 전복됐고 화재가 났어. 나는 겨우 빠져나왔지만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제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고 현장에 그들이 나타났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 현지 경찰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도 그 조직을 조사하고 있었대.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 지금 당장 죽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과 준호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나는 죽기로 했어. 죽기로 했다니. 그게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신분을 지우고 다른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운전기사였지만 신원을 내 것으로 바꿨어. 내 시계, 반지, 지갑을 그 시신에 놓고 나는 사라졌어. 저는 입을 막았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신고할 수 없었어. 그 조직은 경찰 내부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정치권까지 연결되어 있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당신과 준호가 먼저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매일 너와 준호 생각뿐이었고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어디서 뭘 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국으로 갔어. 작은 마을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살았어.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조금 바꿨어. 남편이 턱수염을 만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 조직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 주동자들이 체포됐고 재판이 열렸어. 그제야 조금씩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그럼 5년 전부터는 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바로 너에게 갈 수 없었어. 1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리고 너는 이미 나 없이 잘 살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꽃집도 잘 운영하고 준호도 잘 키우고 너는 강해져 있었어.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너의 삶을 망칠 것 같았어.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본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비겁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나는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당신 없이 사는 건 행복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교회에 나온 거예요? 왜 오늘 간증을 한 거예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때문이야. 준호? 응. 준호가 작년에 대학 입학하고 나서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 당신한테 편지를? 준호는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 하지만 준호는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어. 교회 기도실에 넣어두면 아빠가 받을 거라고 믿었대. 남편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가끔 갔어. 너희가 다니던 교회였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기도실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어. 남편이 편지를 펼쳤고 저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빠, 저 대학 붙었어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죠? 저 이제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아빠,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 준호에게 그리고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어. 그리고 기적처럼 내가 나타났어.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15년 동안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15년 동안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남편은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운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15년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이야기일 거야. 듣기 싫으면 말해. 괜찮아요. 듣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는지 알고 싶어요. 남편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국으로 처음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도와줬어. 임시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작은 마을을 소개해줬어. 미얀마 국경 근처의 산골 마을이었어. 그곳에서 뭘 하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지붕 올리고 육체 노동이었지만 살아야 했으니까. 남편이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상처 자국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날씨는 너무 더웠어. 하지만 그것보다 힘든 건 너희 생각이었어.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너와 준호 생각을 했어. 준호가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너는 혼자서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첫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매일 돌아가고 싶었고, 매일 너희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를 뻔한 적도 수없이 많았어. 왜 전화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 전화하는 순간 내 위치가 추적될 수 있었고, 너희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래서 참았어.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 건설 현장보다는 조금 나았어.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했고 밥도 챙겨줬어. 그분이 당신이 누군지 아셨어요? 아니, 몰랐어. 나는 가족이 없는 떠돌이라고 말했어.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나는 한국 뉴스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찾았어. 거기서 매주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 너와 준호 소식을 찾으려고. 찾으셨어요? 몇 번 찾았어. 준호가 초등학교 미술대회에서 상 받은 기사, 내 꽃집이 지역신문에 소개된 기사, 그런 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나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준호 사진이었어.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 남편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인쇄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었고 구겨지고 색이 바랜 사진 속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어.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버텼어.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나는 한국으로 몰래 돌아왔어. 단 하루만이라도 너희를 보고 싶어서. 뭐라고요? 한국에 오셨어요? 응. 관광비자로 들어왔어. 얼굴을 많이 바꿨고 이름도 달랐으니 들키지 않았어.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꽃집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었어. 내가 꽃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웃는 모습을 봤어. 준호도 학교 끝나고 꽃집에 왔더라. 너희 둘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모습을 멀리서 따라갔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너희 집 앞까지 갔어. 불이 켜진 창문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 노크하고 싶었어. 문을 열고 나야 돌아왔어라고 말하고 싶었어. 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 수 없었어. 아직 위험했고 아직 때가 아니었어. 그래서 돌아갔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어. 남편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었어.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다시 멀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 뉴스를 보면서 희망이 생겼어. 그때 돌아올 생각 안 하셨어요? 하고 싶었어. 하지만 아직 위험했어. 주동자들은 잡혔지만 조직원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어. 남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마침내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어. 재판이 끝나고 주동자들은 모두 감옥에 갔어. 그제야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그럼 5년 전부터는 한국에 계셨다는 거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너희를 지켜봤어. 그동안 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어. 1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너희가 받을 충격이 무서웠어. 그리고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너희를 보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았어. 방해라니.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어떻게 방해가 돼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 준호는 나를 기억도 못할 거고 너는 이미 나 없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망설였어. 나타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매일 고민했어. 그러다가 준호의 편지를 발견했어. 남편이 다시 편지를 꺼내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 준호는 여전히 나를 그리워하고 있고 너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용기를 냈어.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제 돌아가도 될까?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도 될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저녁 공기는 촉촉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나란히 걸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갈까? 좋아요. 우리는 작은 한식당으로 들어갔고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서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하기 어려웠고 남편도 한참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 먹을래? 남편이 물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찌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고 남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응, 좋아요.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김치찌개 끓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한테 어떻게 말할까?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우리 아들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면 준호가 믿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6살 때 나를 마지막으로 봤어. 이제 21살이야. 나를 기억도 못할 수 있어. 아니에요, 기억해요. 준호는 당신 사진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가끔 꺼내보면서 당신을 그리워해요.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15년은 너무 긴 시간이야. 준호가 받을 충격이 당신을 만나서 기뻐할 거예요. 준호는 당신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준호가 기뻐할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워할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하게 말하지 말고 준비가 되면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제가 사는 동네에 도착해 있었고 저희 집이 보이는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남편은 멀리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바뀌지 않았네. 당신이 살던 집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그 질문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될까요? 준호는 기숙사에 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요. 그럼 주말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지내지?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지낼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 집에 와요. 준호 방에서 주무세요. 남편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너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당신 집이에요. 돌아와야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남편이 거실로 들어갔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찍은 사진이었고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과 저, 그리고 어린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그대로 걸려 있네. 내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사진을 만졌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준호 방은 어디야? 이쪽이에요. 저는 남편을 준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것이 준호가 정리하고 간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이불은 제가 깔아드릴게요. 고마워. 저는 이불을 깔아주고 방을 나오려다가 멈췄습니다. 당신, 정말 돌아온 게 맞죠?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돌아왔어. 이제 다시는 안 떠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준호 방 문이 열렸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잠 안 와? 응, 당신도? 응.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 남편이 물었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준호가 나를 받아들일까? 받아들일 거예요. 준호는 착한 아이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맞이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할게요.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할게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왔다고 말할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5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도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고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낯선 사람을 보듯 남편을 바라봤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호야, 이 사람은 말을 잇기가 힘들었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준호 앞에 섰습니다. 준호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15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고 준호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6살 때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살아 있었어.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준호가 뒤로 물러섰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정말 아빠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호야. 정말 아빠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남편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중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아빠가 10년 동안 간직한 거야. 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사진을 봤어. 준호가 사진을 받아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 중학교 사진인데 어떻게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대학 합격하는 모습을 다 봤어. 준호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남편이 준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안았습니다. 응, 아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남편을 안으며 펑펑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고 15년의 시간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긴 이야기야. 천천히 다 말해줄게.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15년 동안의 이야기를 준호에게 들려줬고 준호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차린 가족 식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준호는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꽃집 일을 도왔고 저는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손님들은 남편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이에요. 그리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요. 준호도 함께 가기로 했고 우리 가족은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이 함께 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고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부르네. 남편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불렀던 찬송가를 이제는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희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사를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갈까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남편과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뭐 먹고 싶어? 삼겹살 어때요? 좋지. 우리는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15년 전 비를 피해 들어간 그 교회에서 저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났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입니다.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보, 뭐 생각해? 남편이 물었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준호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글거려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웃음소리가 거리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멀리서 다시 교회 종소리가 들렸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가족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함께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